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손흥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란에 대한 열기가 역시 뜨겁습니다. 우리 국제회의실을 가득 채우셔서 저도 좀 즐겁게 이란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란을 많이 다녀오진 않았어요. 26번밖에 못 갔다 왔어요. 예, 중동에 12년 살면서 뭐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덜 갔다 온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동의 좀 전반적인 정세에서 이란의 이 대통령 선거 결과가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을 좀 줄까? 또 이것이 이제 이란 경제 이 현실에 뭐 우리 연사님들께서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좀 큰 그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슬라이드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가 다 압도적 승리가 제목으로 해놨습니다. 저 예상외로 저도 상당히 좀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이 보수파들이 굉장히 좀 약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란의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최고 종교 지도자이고 이 최고 종교 지도자가 보수파 이 성직자인 이 라이시를 정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로하니 대통령이 위협을 받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좀 위협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상당히 이제 압도적인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57% 받았는데 이걸 압도적이라고 자꾸 표현하니까 조금 뭐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 조금 우려를 했던 또 2차 선거로 가지 않을까 결선 투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언론에서 많이 보셨습니다. 뭐 57% 받았고요. 투표율이 73%인데요.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77% 투표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3%면 뭐 별게 아닌가 하는데요. 제가 중동에 12년 살았습니다만은 보통 대부분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 안 하는 나라도 많죠. 사우디나 아랍에미리 이런 나라는 선거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선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주의 절차상 민주주의를 가장 오래 한 이집트 같은 나라예요. 대통령 선거하면은 투표율이 30% 넘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73%의 투표율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거를 이 퍼센티지로만 비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이번에 대통령 선거 해운대 처갓집 갔다가 잠깐 집 앞에 가서 하고 왔습니다만은 이란에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보통 평균 한 사람이 투표하러 가면 몇 시간 걸렸냐면 3시간 22분 걸렸습니다. 투표하러 가는데 3시간 22분이 걸려요. 가서 신분증 다 확인하고 투표용지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처럼 도장 찍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 이름을 써야 돼요. 그리고 잘 보이게 써야 돼요. 이게 글씨가 이상해지면은 무효표가 됩니다. 근데 요번에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선거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플러스 22명 사람들의 이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투표장 들어가가지고 3시간씩 걸리는 이 투표. 이 때문에 언론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투표 시간을 3번이나 연장을 했죠. 워낙 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해서 73% 투표율은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둔 이제 승리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로하니 대통령이 핵 협상을 타결한 이후에 실제로 그 이후에도 제가 이란을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만 사실은 이란 국민들이 조금 실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핵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해 1월 그 제재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이 원유 수출이 원활해지면서 정부의 어떤 달러 재정 수입은 좀 늘어나고 일부 분야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닿는 어떤 그 핵 협상의 긍정적인 결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부 조금은 이제 실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려했던 건 달리 로하니 대통령이 1차 첫 번째 대통령에서 당선될 때보다 약 6%가 높은 득표로서 당선이 됐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란의 어떤 국내에 있어서 개방 흐름 또 국내에 있어서 어떤 그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고요. 이제 보수파인 에브라임 라이시가 생각외로 그렇게 40%를 넘지 못하는 득표로 2위를 했고요. 나머지 2명의 후보는 1% 이하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로하니가 압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의 가장 키워드는
핵 합의안에 대한 국민의 이제 심판이었었는데 어쨌든 국민의 다수가 핵 합의를 지지함으로써 앞으로 로하니 대통령의 전국 운영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압도적 승리라고 해서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실질적으로 57% 득표를 했다고 하지만 이란 지도를 놓고 보면 로하니 대통령의 이제 이 정당의 컬러가 보라색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진에서도 우리 그 여성 유권자 지지자가 보라색 루사리라고 합니다. 우리 아랍에서는 히잡이라고 하지만 이란에서는 루사리라고 합니다. 이 보라색 루사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보라색이 이제 로하니 현 대통령의 이제 색깔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거의 뭐 지역별로 보면은 이란 전체의 4분의 3에서 어쨌든 골고루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압도적인 승리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게 테헤란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뭐 테헤란이 이란에서 가장 뭐 정치 경제 중심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테헤란에서 색깔이 상당히 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테헤란에서 상당히 많은 표를 받았고요. 2위를 차지한 그 라이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수파이기 때문에 특히 이 곰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다 마슈하드 이쪽 지역이 이제 좀 상당히 이제 종교적으로 색채가 강한 지역에서만 에브라힘 라이시 후보가 이제 뭐 승리를 거둠으로써 전반적으로 이란 전역에 골고루 지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또 압도적 승리라고 지금 말씀드린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계층에서 상당히 고른 표를 받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좀 분석해 보니까 연령대별로 보면은 젊은 층 18세에서 45세에서 로하니가 받은 득표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40대 이상, 40세 이상, 45세 이상 중장년층, 노년층에서도 받은 투표가 77%를 차지하고 있고요. 성별로 보더라도 남성, 여성 공이 70% 이상을 로하니 후보가 득표를 하게 되고요. 교육에 있어서도 대학을 졸업한 또 이 유권자들과 고졸 이하 유권자들로부터 약간 낮은 69%를 받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70% 가깝게 또 70% 이상의 득표를 했습니다. 거주지별로도 도시 거주자들이 이제 약간은 이제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만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로하니에 대해서 거의 70% 가까이 지지를 보내줬다라는 거죠. 종파별로 보면은요 좀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다 로하니도 그렇고 또 라이시 후보도 다 시아파였고요. 근데 어쨌든 시아파로부터 74%를 받고요. 이제 이란에 가시면은 수니파도 있고요. 쿠르드족도 있고 여러 가지 소수 민족과 정파들이 있습니다. 이 소수 민족과 정파들은 그나마 온건한 시아파 지도자에게 상당히 거의 몰표를 줬습니다. 거의 90% 이상을 이 소수 종파와 민족으로부터 득표를 하게 되고요. 계층별로 봐도 거의 고른표를 받았습니다. 고소득층으로부터 77%, 중산층 73%, 저소득층 70%에 골고루 이 득표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뭐 57%라는 숫자를 가지고 제가 압도적 승리라는 표현을 자꾸 써서 좀 부담스러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를 우리 선거 결과를 조금 더 안으로 분석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압도적인 승리라고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지난해 총선에서요, 지난해 이란 의회 선거에서 이 로하니의 개혁파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요, 의회 선거에서 290석 중에서 119석을 로하니의 리스테 오미드라고 합니다. 로하니가 연합하고 있는 개혁 세력을 리스테 오미드라고 부르는데요. 희망의 명단이란 뜻이고요. 이 희망의 명단이 지난해 총선에서도 119석을 차지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당시에 지난해 2월에 총선에서 보수파가 차지한 의석은 84석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의회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지방의회 선거를 동시에 치렀습니다. 여기서도 상당히 압승을 거뒀다라는 거죠. 자, 테헤란 시의회에 21석이 지방의회 21석인데 여기를 21석 전체를 이 로하니의 지지 세력들이 차지했고요. 재미있는 건요. 라이시 후보, 아주 보수파 후보 라이시 후보의 고향
이자 시아파 성지인 마슈하드에서도 15석 전체를 이 로하니의 개혁파가 차지했습니다. 이스파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리해 보니까 인구 기준 10대 도시에서 로하니의 리스테 오미드, 즉 개혁파가 9곳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 이제 승리를 못한 이 도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곰이라는 곳입니다. 곰이 앞서 지도에서 말씀드린 이쪽에 동부 지역에 있는 그 가장 이란에서 종교적인 도시에서만 이 로하니의 개혁파가 지방의회에서 의석을 석권하는 데 실패하고 10개 중 9개를 장악함으로써 상당히 중앙의회, 지방의회까지 다 장악했다라는 거죠. 지방의회를 장악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이란에서는 시장 선거를 직선하지 않습니다. 시의회가 시장을 선출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란의 주요 도시에서 어떤 시장이 배출되느냐면은 로하니를 지지하는 개혁 세력들이 이란의 대부분 주요 도시의 시장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이란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고 이란 현지에 가보시면은 중앙 정부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방의 공장에 있을 경우 이 시장이나 지방 의회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데서도 상당히 중앙 정부와 뜻을 같이 하는 지방 정부와 시장이 있다라는 것은 나중에 어떤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진행하시는 데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무슨 시장이 누가 되고 시의회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 게 중동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뭐가 중요하다 할까라고 제가 의문을 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요, 중동의 어떤 행정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요, 중앙정부의 어떤 행정명령이나 정책이 이 하급 기관에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나중에 비즈니스 할 때 중앙정부의 법은 해외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호혜적인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중앙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세워도 실제로 어느 마슈하드라는 도시에 가서 실제로 공장을 개설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이 밑에 하달이 안 되고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현장에서 다가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하니의 지지 세력들이 시장과 지방의회까지 장악했다는 것은 굉장히 실제로 가서 업무를 하시고 비즈니스 하시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이 제가 등장했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제가 중동에서 12년 있는 동안 5년을 특파원 생활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 중앙정부 공보처에서 특파원증을 받아요. 이건 이집트 중앙정부가 제공한 특파원증이에요. 이 증을 목에 매달고 어느 도시에서 사진 찍으면 경찰이 잡아요. 왜 잡는 줄 아세요? 우리 경찰서에서 허가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자가 특파원증, 중앙정부에서 준 특파원증, 허가증을 가지고 어디 가서 사진 찍다가도 잡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실제로 중동에서 비즈니스 할 때, 이란에서 비즈니스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번 대통령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마련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상당 부분 로하니 대통령이 장악을 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이제 하타미 정부가 있었어요. 이란의 현재까지 정권 중에 가장 개혁 성향의 정권을 가진 정권을 꼽으라면은 1997년에서 2005년까지 모함마드 하타미 행정부였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최초로 개혁파가 의회와 그다음에 행정부를 장악함으로써 비즈니스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이란의 대통령 선거를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예상외로 이란 국민들이 57%의 지지를 보내면서 이제 어쨌든 루하니 대통령의 재선에 이제 굉장히 힘을 실어줬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란의 대통령을 쭉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요, 공히 이란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이 재선을 거의 다 허용을 해줍니다. 이란의 대통령들이 거의 다 4년, 8년을 하고 임기를 관둬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급격한 변화보다는 상당히 이제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줌으로써 어쨌든 대통령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란에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공식적으로는 4대 대통령, 네 번째 대통령이지만 실제로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1981년부터 8년 동안 대통령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은요, 하메네이입니다. 알리 하메네이. 지금 알리 하메네이가 누구냐고요? 8년 동안 대통령을 하다가 호메이니 들어보셨습니까?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 호메이니가 사망하면서 대통령직을 끝내고 이제 최고 종교 지도자가 돼 있죠.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이란에서 81년에서 89년까지 대통령을 했던 알리 하메이니가 지금 최고 종교 지도자가 돼 있고, 그 다음을 이은 사람이 라프산자니입니다. 라프산자니가 얼마 전에 지난해 사망을 했죠. 라프산자니도 성직자 출신입니다. 라프산자니에 이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5대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모함마드 하타미 대통령, 성직자입니다. 자, 하타미 대통령에 이어서 2005년부터 2013년 좀 문제가 되던 대통령이 하나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아흐마디네자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발언했던 그 아흐마디네자드. 이 사람만 유일하게 성직자가 아니었고요. 이란에서 8년 동안 대통령을 한 모든 대통령이 성직자 출신입니다. 이란은 지금요, 최고 종교 지도자가 모든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것 외에도 이란의 한 대통령, 아흐마디네자드 괴짜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통령이 성직자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현재 이슬람 혁명 체제에서 혁명 체제 자체를 부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란 사람들 현장 가서 만나보셔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슬람 신정 체제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계속 사나 하겠지만, 아직까지 이란 사람들의 다수는 신정 체제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신정 체제를 인정하면서 그나마 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세력을 누구로 보고 있냐면요, 온건한 성직자 그룹.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라프산자니, 카타미, 지금 이제 이번에 대통령에 선출된 로하니, 이 세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란 국민들로서는 최고 종교 지도자와 충돌하지 않고 그나마 현실적인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인물로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좀 온건한 성직자들이다. 진리주의 성직자라는 점에서 이번 루하니 대통령이 상당히 무난히 당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하니의 정당이 그나마 이제 국민의 염원, 즉 개방, 개혁에 대한 염원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담당하는데 이란 대학원생들이 2명 있어요. 이란 대학원생들이요. 아무것도 안 쓰고 다녀요. 이란 사람들은요, 정말로 개방적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개방적이냐면은 우리 70년대, 60년대, 70년대, 60년대요. 우리나라 윤복희 누나가 미니스커트 입어서 난리 났을 때 그때 이란에 테헤란 가시면 대학생들 다 미니스커트 입고 다녔어요. 60년대요. 그 정도로 개방적인 곳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79년 혁명 이후에 이슬람 혁명 지도자 정부에서 무조건 히잡과 루사리를 쓰라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아까 여성분들 사진 보여드리니까 어때요? 쓰는 척만 하고 있죠. 이란 여성들이에요. 이거를 하도 쓰라고 하니까 반만 쓰잖아요, 보통. 예? 그냥 쓰는 척만 하는 거죠. 반만 이렇게 머리만 가릴 정도로 쓸 정도로 상당히 개방주의적인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하니가 만든 정당 이름이 이 온건 개발당입니다. 온건한 실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 발전을 이뤄 나가자는 당입니다. 저 안타깝게도요, 이란은 정당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이제 당 이름으로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지금 요번에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 검사 출신의 라이스 이 후보가 가진 이제 정당 혹은 이 정치 세력 이름이 뭐냐고요? 전투 성직자 협회. 굉장히 이름부터 전투적인 이런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라이시 후보가, 로하니 후보가 보다 현실적이고 성공적인 이 선거 캠페인을 벌였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로하니가 언급한 이
대선 기간 중에 로고가 뭐냐고요? Again for Iran입니다. 다시 한번 이란을 일으켜보자. 그러니까 이란의 어떤 영광과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지만은요, 이란의 찬란한 문명, 다양성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은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고요? 지금 이란의 이슬람 역사는요, 이슬람 신정체제의 역사는 4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란은 지금 이슬람 신정체제가 등장하기 전에도 중동에서 가장 개방적인 나라였었고, 이란 역사를 보시면은요, 수천 년 동안 중국과 유럽의 가장 가운데 있으면서 동서의 문물과 지식과 과학기술이 교차하던 곳이에요. 이란의 역사책, 500년 전에 이란의 테헤란을 기술한 역사책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500년 전에 이 주황색 승려복을 입은 동양 사람들이 단체로 테헤란 시내를 걸어 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동남아에서 온 승려 집단들. 우리가 지금 이란은 굉장히 이슬람적이고 신정체제고, 이건 지난 40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개방적이고 타 종교에 대해서도 관용적이고, 예? 이스라엘의 전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카차프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대통령. 이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출생한 사람인 줄 아세요? 이란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이란의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었어요. 중동하고 이스라엘,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을 벌이면서 1967년 아랍 이스라엘 전쟁 이후 중동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지금 이제 이주했기 때문에 지금 별로 없는 거죠. 이란이란 나라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았었고요. 이란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가서 대통령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런 다양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하니가 지금 Again for Iran에 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란의 영광을 되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상당히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이런 인권이 보장되는 이런 쪽으로 돌아가자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표를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라이시가 언급했던 건 뭐예요? 존엄, 일자리. 그러니까 라이시가 지금 강조하고자 했던 거는 로하니 대통령이 핵 합의를 벌이고 나서도 이란의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았다. 1년 동안. 이런 거를 공격하면서 자신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것으로 이 로하니 대통령과 이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만 결국에는 로하니 대통령의 Again for Iran이 이제 승리를 거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향후 이란 정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4년간 추진해온 이제 개혁 정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게 뭐 합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로하니 대통령이 주도해왔던 핵 합의가 최소한 우리가 지금 미니멈으로 말씀드려서 로하니가 대통령이 있는 4년 동안에는 절대로 이란 측에서 핵 합의를 깰 가능성은 없다. 4년 동안은요, 최소한. 그 이후에 지금 어떤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로하니가 핵 합의를 이뤄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측에서 계속해서 이란을 자극하고 며칠 전에도 미국 상원에서 이란의 테러리즘 지원 관련해서 또 이란 제재 상원 전체가 아니고 상원위원회에서 제재안 또 의결을 해버렸죠. 이제 이란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란을 자꾸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 하면서 이란을 자극해서 이란이 핵 합의를 깨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만약에 핵 합의를 깨는 한 가지만 움직임만 탁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핵 합의를 무효화시키고 싶은 게 트럼프 행정부예요. 그래서 상당히 라이스가 이번에 로하니가 연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스냅백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닐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어쨌든 로하니가 당선됨으로써 최소한 우리가 그나마 안도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또 이란 측에서 핵 합의를 깰 가능성은 없다. 그럼 스냅백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로하니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사퇴한 부통령이 있어요. 에샤크 자한기리가 개혁파입니다. 이 사람을 다시 부통령으로 선임해서 국정 운영이 이제 상당히 안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어쨌든 루하니 대통령이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인권 개선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인터넷 통제 완화, 남녀 평등,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뭐 서방처럼 개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조금 더 개선된 쪽으로 나갈 것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동안 서방 국가들이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아예 대놓고 이란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정권이고요. 유럽이나 이런 서방의 정권들이 이란의 인권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최소한 유럽 국가들이 비판할 수 있는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을 이뤄낼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아니더라도 유럽 국가들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로하니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자기 당선 소감을 어디에다 당선 소감을 썼는지 아세요? 트위터예요. 이란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트위터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트위터로 자기 이 대통령 당선 소감을 쫙 그냥 퍼뜨려 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런 부분에 어쨌든 기존과는 달린 보다 더 조금 더 인권이나 이런 상황들이 좀 해결될 가능성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제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이 제재를 완전히 풀어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실업률을 해소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제재를 유지한다면은 고립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과제인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로하니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란 정부가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란 정부의 가장 큰 불안정성은 미국이 아니고 자국 내 실업률입니다. 이번에는요, 다행히 로하니가 재선이 되고 분위기가 좋아서 반정부 시위가 없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2009년 대통령 선거 때 엄청난 반정부 시위가 있었죠. 이란의 젊은이들이 실업률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 해소가 굉장히 로하니 정부의 이 어떤 정책 성패 여부에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로하니 대통령이 4년 동안에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다른 나라와 한국을 포함한 이제 외국과 상당히 긍정적인 교류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제가 하나 마지막만 정리해드리면은 이번에 로하니의 당선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함의는 뭐냐고요? 라이시, 아까 말씀드린 보수파 라이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면 제 생각으로는요, 이 라이시 보수파 후보가 앞으로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요? 지금 최고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입니다.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하메네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누군가 후계자를 이제 이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마 대통령이 된 라이시 후보를 지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거는 상당히 물 건너간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하메네이가 이제 갑자기 유고가 되고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유고가 될 경우에는 로하니 대통령이 상당히 향후 후계자 선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유고 시 계승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고 종교 지도자 역할을 대행하면서 차기 지도자를 선출하는 준비위원회를 꾸려나가기 때문에 로하니 대통령이 상당 부분 주도하는 이 위원회가 지금과는 온건한 최고 종교 지도자를 선출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란 개혁 개방 노선은 전부 탄력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분명히 현실은 잘 직시해야 됩니다. 이란이요,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럼 이란의 정치, 경제 이런 부분이 아주 급격하게 개혁이 되고 개방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 있는데, 왜냐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란의 권력 구도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최고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최고 지도자. 자, 국민들이 뽑는 게 세 개입니다. 국민들이 뽑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자, 국민이 여기 있죠, 밑에. 국민이 뽑을 수 있는 기관이 국회, 대통령, 그 다음에 전문가의회. 이 세 개의 기관을 국민들이 이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국민들이 뽑는 세 개의 기관의 후보자를 누가 필터링을 하냐고요? 여기 헌법수호위원회 보이십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이 헌법위원회, 수호위원회에서 국민들이 뽑을 수 있는 이 세 개 기구의 후보자들을 다 필터링,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최고 권력 기관은 누구예요? 하메네이 밑에 있는 헌법수호위원회가 가장 강력한 이 권력 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헌법수호위원회 12명의 위원을 어떻게 선출하는지 볼까요? 6명은 최고 종교 지도자가 임명을 합니다. 자, 나머지 6명은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서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데, 이 대법원장을 지금 사법부 수장을 누가 임명해요? 최고 종교 지도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헌법수호위원회 12명이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인데, 이 12명의 실질적인 선출권, 임명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최고 종교 지도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 종교 지도자가 군을 통수하고 있고요. 사법부를, 아까 우리 로하니 대통령이 입법부랑 행정부만 지금 장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사법부도 지금 이제 최고 종교 지도자가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권력 구도상 상당히 이 행정부의 수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조금 일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로하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최고 종교 지도자도 상당히 보다 좀 온건한 로하니 대통령과 좀 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최고 종교 지도자가 향후에 등장하게 된다면 이란의 개방 개혁의 속도는 상당히 빠른, 상당히 그 가속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향후 이란의 국제 정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동창 변호사께서 이제 이란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다 빨리 더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핵 합의 이행과 친서방 개방이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우리 로하니 대통령이 당선 수락 연설에서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국민이 극단주의를 멀리하고 보수주의를 멀리하고 국제사회와 교류하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랑 상당히 더 긍정적인 교류를 하고 또 충돌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로하니 대통령은 테러 지원, 지금 제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제재가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재를 해제하도록 국제사회랑 협력하겠다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테러 지원국이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요, 우리 언론에서 한번 쭉 찾아보세요. 이란이 테러를 한 적 없습니다. 이란이 외국인 인질 납치해서 참수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란이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지금 미국이나 이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이 이란을 테러 지원국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시리아 정권, 이라크 정권,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시아파 반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란이 중동에서 시아파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을 놓고 사우디가,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란을 테러를 지원한다라고 지금 분류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어떤 정책의 변화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은 미국의 테러 지원국 해제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변수는 당연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계속해서 패권 경쟁은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의 경쟁, 또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반감, 이것이 지금 이제 이란 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이란이 핵제재에서 해제된 이후에 가장 이 이란의 복귀를 우려하고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지금 이란이 핵제재 해제된 이후에 만평들 보시면은요, 이란하고 사우디가 이제 다시 중동의 지도를 긋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그동안 이란이 37년 동안 제재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우디란 나라가 중동의 맏형 노릇을 하고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란이란 나라가 제재가 해제되고 지금 풀러나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13분 남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동 정세를 제가 그림 한 장으로 보여드리면은 중동의 정세는 이렇습니다. 자, 이란을 축으로 하는 시아파 초승달입니다. 위에 저기 진한 초록색이 보시면은 이란을 축으로 하는 시아파 초승달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고요. 자, 이거 이란의 초승달이 굉장히 점점 색깔이 진해지면서 이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최대한 늦추고 막아보기 위해서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쪽까지 순위파 초승달이 이제 형성이 돼서 이란의 영향력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라는 것이 현재 지금 중동 정세를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동 정세는 시아파 초승달과 순위파 초승달이 경쟁 구도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 시아파 초승달이 언제 생겨나요? 2003년입니다. 2003년에 우리 여기 지금 이라크란 나라 한번 보시겠어요? 이라크란 나라의 인구의 60에서 65%를 차지하는 게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자, 이란이 시아파 종족인 건 많이 들어보셨죠? 자, 사담 후세인은 어디 출신이에요? 수니파, 이라크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온 수니파 출신이에요. 근데 2003년 미국 주도 연합군의 이라크 전쟁 이후 사담 후세인을 제거함으로써, 그리고 이라크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하게 되니까 누가 이라크의 권력을 잡게 됩니까? 인구 65%를 차지하는 시아파가 이라크의 권력을 잡게 됐고, 이라크가 시아파 국가가,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아파 초승달이 언제부터 생겨나냐고요? 이 전쟁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몰락한 이후 이라크가 시아파 국가가 되면서 이 시아파 초승달이 연결이 됩니다. 지금 시리아의 집권 세력은 누군지 아십니까? 인구의 12%를 차지하는 아사드 정권. 들어보셨습니까? 시아파 정권입니다. 레바논 아십니까? 레바논의 가장 큰 정치 세력은 누구냐고요? 헤즈볼라 들어보셨습니까?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레바논 정부군보다 군사력이 더 강해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헤즈볼라. 그래서 어쨌든 이라크 전쟁 이후 시아파 초승달, 즉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 시아파 정치 블록이 점차 강화되면서 여기에 이제 사우디가 이란의 영향력을 최대한 봉쇄하기 위해서 지금 맞서고 있는 게 중동 정세고요. 자, 이 두 개의 초승달이 교차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시리아 사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러시아하고 미국이, 러시아는 시리아 중앙정부를 지원하고 있고 미국은 반군을 지원하고 있고 시리아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고요. 자, 이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라크,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현재 시리아 정권을 지원하고 있고 사우디나 터키는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고 있고요. 미국과 러시아만 갈라진 게 아니고요. 중동 내외 시아파, 수니파 국가들이 나뉘어서 시리아 사태에 개입을 하면서 시리아 사태에 상당히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시리아 사태도 상당히 해결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어쨌든 중동 내 사우디가 그동안 누렸던 패권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이란이 그 패권주의를 차지하기 위해서 중동 지역 내 주변 국가들의 지원과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비난하고 있는 것처럼 중동 내 다른 시아파 세력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란 내 중동 내 이란의 역할은 앞으로도 점차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 예멘 들어보셨습니까? 예멘도 지금 시아파 반군이 수도까지 장악을 하게 되니까 2015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의 내전을 개입하게 되면서, 예멘이 대표적인 사례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프록치, 즉 대리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예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지금 북쪽에 이란의 위협을, 시아파의 위협을 차단해야 되는데 지금 뒷문이 열려가고 있는 거죠. 예? 사우디의 뒷문인 예멘에서도 지금 시아파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최근에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최근에 좀 상당히 예상외로 길어지고 있는 저유가 상황, 뭐 여러 가지 뭐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셰일 가스와 이 오펙, 사우디의 오펙을 중심으로 한 이 석유와 어떤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고, 또 하나는요, 사우디하고 이란이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워낙 잠재력이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이 2016년 제재 이후 지금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경쟁했을 때 이 사우디가 이란의 이 어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우디가 이란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로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습니까? 유가를 조금 계속 낮춰놓음으로써, 자국의 경제가 어렵지만은 유가를 낮춰놓음으로써 이란이 경제 재건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뭡니까? 달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란의 재정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최대한 좀 늦춰보고자 사우디가 의도적으로 유가를 그렇게 많이 높이지 않으려는 이런 이제 사우디와 이란의 어떤 이 치킨 게임도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란이 뭐 제가 뭐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 원유를 제외하고는 천연가스나 또 이란은 산악 국가이기 때문에 아연구리, 철광석, 우라늄 이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인구가 사우디 인구가 3천만입니다만 외국인 제외하면은 2천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우디 인구의 4배이고요. 또 이란은 식량이 상당 부분 자급자족되는 나라이고요. 주변의 아랍 국가로 두바이나 카타르 이런 데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수력 발전을 하는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국방력이, 군사력이 이 터키와 이스라엘에 이어서 중동 3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부분에서 사우디보다 상당히 압도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이 복귀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시아파하고 수니파의 갈등을 가장 많이 조장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이렇게 시아파 수니파 갈등을 조장하냐고요? 사우디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고요? 이란하고 경쟁을 해서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우디가 지금 원하는 어떤 모델은 뭐냐고요? 이란은 사실상 포기하고 수니파 국가들의, 수니파와 시아파의 이 거리를 점점 벌려서 수니파 국가들의 수장 노릇이라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라는 것이 사우디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중동 전체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배후 시장이 뭐 사우디에 비해서 주변 국가로 굉장히 넓고요. 자, 그래서 이란의 경제, 뭐 뒤에 분들이 경제 이런 거, 동향 이런 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란은 자원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유 이 수입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이제 국제적 수지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란은 어떤 시장이냐? 제가 한마디로 좀 뭐 시간 관계에서 빨리 정리해드리면은, 우리가 그동안 중동 하면은 이란이 지금 37년 동안 제재 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출은 뭐 일부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중동과 협력해왔던 것이 세 가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에너지 수입하고요. 두 번째가 뭐죠? 우리가 건설 플랜트 수주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상품 수출하는 거죠. 자,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아랍의 산유국들하고 해왔던 것이 주로 이 세 분야라는 거예요. 근데 이란은 이거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 가지 분야 이란하고 다 할 수 있는 분야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농업 협력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 협력이 가능한 나라이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이나 산업 협력이 가능한 나라라는 거죠. 왜요? 이란은 인구가 8천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나 쿠웨이트, 사우디는 요즘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나라들은 인구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원유 수출, 이런 원유 수출로 얻어들인 재정 수입으로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는 나라였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산업 발전에 크게 적극적으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나라였다면, 이란이란 나라는 인구가 8천만이기 때문에 산업을 일으키지 않으면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다른 그 아랍 중동 국가들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성장의 과정을 거칠 이런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란은 어떻게 해야 돼요? 8천만 명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 쪽으로 나가야 될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우리가 중동하고 해왔던 거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제조업이나 또 여러 산업에서 다각화된 이런 산업에서 협력이 가능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앞으로 이란은 향후 중동에서 제조업 거점 국가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다. 예? 기존의 아랍 국가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이란이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물류 거점이 될 수밖에 없는 나라이다. 지금 트랜스포트 인텔리전스라는 세계적인 물류 분석 기관에서 아시아에서 동유럽으로 향하는 물류가 현재는 지금 스웨즈 운하 거쳐서 지중해 거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란을 통해서 지금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물류 비용이 30에서 40%가 절감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인도 물류 관련 이 협약을 이미 체결했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물류 거점으로서도 이 중동 내 이제 이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나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나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금 부족입니다. 이란의 재정이 아직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란 나라도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나라입니다. 이란에서요, 보조금을 줄이겠다 하면은 정말 국민들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줄일 수도 없어요. 근데 8천만 명에게 보조금을 지금 지급하려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원유를 지금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더라도 지금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력은 상당히 부족한 나라다. 그래서 지금 이란 진출은 상당히 파이낸싱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진출해야 될 필요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유가가 생각보다 조금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재원 확보에 약간은 이제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석유에 상당히 의존하는 나라에서 상당히 아직까지 재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달러를 대체할 결제 시스템 유로화 결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지금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유럽 은행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좀 조심스러워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몇 년 전에 프랑스의 파리바스 은행이 지금 걸려가지고 엄청난 지금 이 벌금을 부여받았죠. 예?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이 내리는 어떤 그 제재, 금융 관련 제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무섭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은행권들, 특히 유럽 은행들도 상당히 몸조심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그 외화 결제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미비하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내 우리나라와 어쨌든 이 금융 협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이렇게 될 경우 우리에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에 환율 손실도 상당히 리스크가 되고 있고요. 스냅백이 아직까지는 잔존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서요. 어쨌든 좀 이란 시장을 보시면 되고요. 전망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이란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란의 젊은이들이요, 거리에 그냥 나와서 앉아 있어요. 실업률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지금 아까 제가 자꾸 아랍 국가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차원이 다른 노선이 다른 경제 발전 전략을 보여줄 것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줘야 돼요. 산업을 장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어쨌든 그 필요성을 가진 국가다. 자, 로하니가 지금 얘기한 지금 이 공약에 나타난 그 경제 관련 주요 공약은 제가 7개 정도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방 쪽으로 가겠다라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개방 속도를 가속화할 거고 대외 투자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노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외국 기업의 진출이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없죠. 지금 대통령의 재선되자마자 프랑스 토털이 중국 기업과 가스전 개발 거의 지금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금융협약이 조기 타결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란 시장이 개방되면서 유럽이나 중국 기업들이 아주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우리랑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빠르게, 발빠르게 조심스러우면서도 발빠르게 좀 움직이면서 이란 시장에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강의한 끝에 보면은 제 연락처 있습니다. 연락처 있고 제가 쓴 책들이 있는데요. 뭐 참조하시고 혹시 뭐 오늘 제가 여기 있으면서 질문도 받겠습니다만은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문자나 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